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영빈관 신축과 관련해서 다시금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 역할을 할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87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국방 컨벤션 센터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됐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빈관 신축이 필요하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그동안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청와대로 이전을 결정했을 그때도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걸 뭐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청와대 입주하시고 그다음에 일단 국정 좀 초기에 안정화 좀 시킨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도 충분히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옮기더라도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좀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 바람에 논란이 됐고 지금 최근에 또 뭐 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 예산했던 그 비용보다 지금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거의 뭐 800억 원 가까이 지금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 그런 그 상황이에요. 이것도 지금 논란인데 그런데 영빈관을 다시 또 신축하겠다라고 나서는 게 과연 적절하냐. 더군다나 영빈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단 말이에요. 당분간은 뭐 청와대 그 영빈관을 그대로 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 영빈관을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평가셨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이전할 때 뭐 496억이면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영빈관 문제도 그 당시 다 예상되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청와대 기존 영빈관을 쓸 수 있다, 아니면 국방 컨벤션 센터를 쓰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갑자기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 전에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 1차, 2차 하니까 불편하다, 옮겨야 되겠다. 라고 얘기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은 계속 여당에서도 이건 그냥 한번 올린 거다. 국회에서 그냥 심의하면 된다라는 얘기하는데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이전 나왔을 때도 우리 김병지 의원께서 어쨌든 사성장군 출신인데 합참도 옮겨야 되고 뭐 심리단도 옮겨야 되고 다 옮기려면 이래저래 한 조단이 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합참 이전 비용도 그 당시에는 뭐 1,200억 이렇게 하다가 뭐 3,000억, 관석까지 3,500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에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씩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경제도 어렵고 예산 쓸 때도 많은데 영빈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근본 질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있는데 왜 옮기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쓰게 됐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멀쩡하게 있는데 그걸 옮긴다. 더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거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옛날 녹취록 나왔을 때 영빈관은 어떻게 할 거냐? 옮길 거다. 그 얘기를 국민들이 안 떠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빈관 옮기는 게 결국 김건희 여사의 뜻인가? 거기에 뭐 800억에 쓰나? 이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비용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도 역시 지금 대통령실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양치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뜩이나 민생고로 힘든 국민을 또다시 속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호언장담한 이전 비용 496억 원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또 확인된 것입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 양치기 예산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을 막는 것이 당의 의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예산 심사에서 이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야당은 이제 반대를 하겠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서라도 이제 반대를 하는 건데 문제는 야당의 반대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보수 지지층도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새해 그 예산안 기조하고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 워낙 국가 부채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새해 예산부터는
긴축 예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효불급한 사업들 다 줄이고 뭐 심지어 국방비 중에서도 뭐 이렇게 주요한 사업들이 일부 지금 뭐 뒤로 미뤄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좀 최대한 줄여서 남는 예산 빚 갚는 데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영빈관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청와대 영빈관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민간 시설들을 활용해도 됩니다. 네. 주요한 호텔들, 뭐 좋은 호텔들 그런 쪽에 충분히 연회장들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결례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 따져볼 때 이게 그야말로 불효불급한 예산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불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이런 쪽에다 이렇게 예산 투입한다라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보건대는 아마 여론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이 국회에 있다 이렇게 밝힌 네. 것이 아무래도 이 같은 여론을 좀 감안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국회에 맡겨놓는다는 얘기는 한번 제안을 했지만 이게 사실은 여론이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맡겨놓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만약에 뭐 야당에서 반대하더라도 안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처럼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이걸 새로 지어야 되냐 이론이 많을 거로 보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도 아마 제가 보기에 반대가 과반은 훨씬 넘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뭐 스스로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카드로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야당도 아마 어느 정도 뭐 철회할 걸로 보고 아마 이 부분을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당연히 뭐 야당도 반대할 걸로 보는데 이게 아주 큰 쟁점이 돼서 뭐 예산이 통과 안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로써 133일 동안 공석이던 검찰총장 자리가 채워지게 됐는데 역시나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도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일단 이렇게 임명 강행 사례가 너무 많은 게 굉장히 부담이죠. 예. 이거 아마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은 역대급으로 많이 임명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인사청문회 결국 이런 식으로 무력화시키느냐라고 굉장히 성토를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초기부터 지금 벌써 임명 강행 사례가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겠느냐. 더군다나 그동안 좀 민주당 집권 시절에 비판했던 그 자기들의 논리, 그건 다 어디로 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더 이상은 임명 강행 사례가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임명했던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지금 이제 있는데 이것도 빨리 뭐 예를 들어 차기 내각 하는 과정에서는 정리를 좀 해줘야 국민들이 조금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것,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인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자, 이런 임명 강행 사례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 그런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절대 임명 강행 더 이상 사례가 없도록 좀 인선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의 임명 강행은 없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민주당을 비판했던 게 항상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원석 후보자도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한기정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후보죠. 후보인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 자기 후배, 뭐 아니면 선배, 친척,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거기서 크게 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총장도 그동안 임명을 못했던 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나 뭐 윤석열 총장이 워낙 그립감이 세기 때문에 과연 검찰총장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럴수록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라인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쪽, 비윤 쪽에서 할지 많이 관심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건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장을 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라인이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뭐 윤석열 라인 사람이 임명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쨌든 뭐
이쪽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야당 쪽은 여당 쪽은 다 봐주는 수사 이걸 계속 이해하지 않겠냐 이게 걱정하는 부분인데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 정치권의 또 다른 내관이 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로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재발적인 도둑 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가에너지정책마저 자신들의 신부패 재생사업으로 전락시킨 방증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부패 카르텔 척결에 진정으로 명운을 걸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을 털면서 전 정부의 꼬투리를 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검찰 총장처럼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여름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는 출근길 문답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은 많이 했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법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또 다른 신구 권력 간의 충돌하는 지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도 논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전형적인 진보 비즈니스다. 그래서 진보 관련한 단체들이 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이게 예산이 제대로 좀 쓰였는지도 의문이고 너무 이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남발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불필요한 곳에까지 마구 이렇게 설치가 돼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유발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른바 진보 적폐라고 하는 것도 한 번쯤은 검증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소문이 무성했기 때문에 한 번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은 단순히 이거를 진보 적폐 청산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이 정치적 이슈로 좀 삼는 그런 이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건 역시 이제 뭐 최근에 지지율 정체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 등장 이후에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다시 지금 재현되는 이런 상황하고 다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이런 적폐 사례들을 이제 공격을 함으로 해서 좀 지지세를 좀 더 모아보겠다. 이제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된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그러니까 사정 당국이나 이런 쪽에 일차적으로 맡기고 대통령은 말을 좀 아끼셨다가 어느 정도 이 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수사 결과라든가 또 뭐 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감사 결과 같은 거 나왔을 때 거의 뭐 확증적으로 뭔가 좀 이제 나왔다라고 할 때 그때 언급하셔도 될 사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시 좀 약간 최근에 그 좀 초조함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돼서 지금 나온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민주당은 좀 모욕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면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법안 추진 대응 방안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 태양광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무조정실이라는 거는 부처 간의 이견이 생겼을 때 조정하는 데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런 걸 한다? 마치 이제 뭐 감사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뭐 서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때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 딱 이거 뭐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뭐 전 부처 다 움직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국정원, 해경, 통일부, 외교부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상황인가?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사원이 뭐 감사를 해서 밝혀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뭐 대통령이 물어봐도 아니 그거는 그냥 감사원의 역할입니다 하면 되는데 지금 사법 처리까지 얘기해버리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 눈을 봐도 뻔합니다. 경찰, 감사원, 경찰, 뭐 검찰 다 움직일 거예요. 다 움직여서 아마 이제 수사하고 발표하겠죠.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감사원장이 나왔을 때 감사원장원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윤석열 정부를 뭐 지원하는 부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감사원의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원이 하는 모든 역할이 정치적 목표구나,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이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제 감사원이 이제 항상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제어를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처럼 감사원이 이제 정책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원이라는 기본적으로 정책 감사할 수 있습니다만 원래는 예산, 돈을 낭비했는지 아니면 뭐 돈을 잘못 썼는지 이게 주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감사를 보면 지난번에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때도 그렇고 탈북 어민 때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게 예산 문제도 걸려 있지만 그런 건 예산이랑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원이 이렇게 정치에 직접 개입해도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좀 컨트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회계검사원이 의회 소속으로 돼 있죠. 저는 그게 향후 궁극적으로 우리 감사원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국회는 그래도 국민들 대표가 가 있는 곳이고 또 국민 여론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감사원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 견제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대통령 지휘하에 있는 현재의 우리 조직은 약간 좀 기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그 감사원법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받아도 좀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제나 여야가 뭐 영원히 안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마 민주당이 나중에 이제 혹시 집권하게 되면 그때 또 후회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먼저 이렇게 이걸 하겠다라고 나서면 국민의힘 먼저 받아줘서 나쁠 거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거 정치 구도 변화에 따라서 그건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찌됐건 감사원은 국회의 견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이거를 감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보더라도 향후에는 궁극적으로는 국회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각 당 상황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 볼 텐데요.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출사표를 던진 이용호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 듣고 대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 원내대표께서는 그분이 언론에 얘기했지만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추대 쪽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건 당내 민주주의에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구나 떠나는 원내대표가 할 처신은 아니라고 봤고요. 예, 원내대표에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진 이용호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불출마 건의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떠나는 원내대표가 할 처신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신을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불출마 종용 보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전히 좀 주호영 의원 추대가 필요하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낙 윤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뜻이 곧 윤심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치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밀실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발상 자체가 굉장히 독재적 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서 조정 다 해서 누군가를 내세우면 그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건데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시해야 되는 공당에서 과연 이런 일이, 그것도 여당에서 이런 일이 지금 과거도 아니고 현재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다.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거 당장 중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경선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현역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원내대표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 혹시 뭐 대표 경선한다 그러면 그때 마찬가지 뭐 그 의원 배지 안 단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식으로 보면 이 기조대로 그대로 가면 다음번 전당대회 때도 당대표도 이런 식으로 뭐 추대하는 식으로 만들려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러다가 박수의 힘으로 아예 지금 당명이 고정돼 버린다. 지난번에 당원 개정 관련해서도 박수로 의결하는 바람에 이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구든지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질 사람은 다 던지는 것이 맞고 그 정당하게 경선을 치러서
뭐 어느 계파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되는 게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것.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자꾸 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좀 어기려고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거는 좀 의원들이 그야말로 좀 자각을 좀 해서라도 절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의원들이 내가 얘기한다고 종용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런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이용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되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추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선뜻 이용호 의원 이외에는 나서겠다고 출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없거든요. 결국 이용호 의원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 경선에 뛰어든다면 실제적으로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추대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게 저 100% 동의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한 10분 정도 나온다는 얘기 있다가 몇 분을 네. 압축되다가 사실은 뭐 의원들끼리 10분 후보가 나오다가 그 내에서 뭐 3자, 4자 연대하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또 그래왔고 그러면 또 많이 나오면 컷오프에서 또 3명, 4명이 경선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의 기본인데 지금 얘기처럼 뭐 권선동 의원이 뜻이라고 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원내대표조차도 이렇게 지명한다. 그러면 사실은 왜 이러냐면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아까 인터뷰했습니다만 위치가 불안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뭐 가처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원내대표가 대행하게 됩니다. 네. 원내대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대표 대행까지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비대위원장도 한번 임명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말씀처럼 뭐 전당대회 당대표도 있지만 차기 공천도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인가는 이거 걱정이 돼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분란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계속 저는 뭐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당정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긴장 관계가 되고 발전하는 것이지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에까지 관여하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런 후유증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10분 정도 나왔다가 다 접고 이제 뭐 추대한다 그러지만 그분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아니면 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대통령 힘도 셀리고 나중에 나 공천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데 그게 다 남거든요. 기억 속에 남고 있는 거라서 저는 좀 당내 어느 정도 질서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경의 이 압박 더욱더 강해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사흘 만에 두산검찰 등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방위적인 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재미있는 게 아직가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난 대납 안 받았다. 2억 5천만 원밖에 안 냈다. 이제 그게 허위냐 아니냐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불기소 하면서 이거 뭐 대납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남겨놨어요. 어찌 보면 이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 수사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경찰에서 굉장히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갖다 다시 수사하는 건데 뭘 더 나올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결국은 원래는 15% 기부 체납하기로 했는데 그걸 10%로 5%에 줄여주면서 그 금액만큼 이제 광고비로 받았다는 거잖아요. 아마 검찰이 보려는 건 그런 거겠죠. 그 돈이 혹시 지금 뭐 정진선 전 실장 압수수색했다는 것처럼 측근들한테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를 결국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사실은 이거 처벌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 다시는 돈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뇌물이라 하기는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 착복했느냐를 보자는 건데 경찰이 사실 그거를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좌 다 열어보고 했는데 못 찾으니까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본인들 생각에는 분명히 대납했을 것 같고 분명히 뒤로 돈 빼달랬을 것 같은데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기도청이라든지 성남시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압수수색 벌써 몇 번째입니까? 수십 번, 뭐 수백 군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어떤 선입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오면 그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이미 판단을 해놓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글쎄요,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압수수색하면 아마 경기도라든지 성남시청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정적 제거에 역량을 쓰지 말고 민생 문제에다 써라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어제는 이 전 대표의 아들이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고요. 오늘은 또 대우건설 등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들이 뭐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정적 제거에 계속해서 왜 힘을 쏟느냐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정황상 그렇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지금 수사 대상인 그런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뜻 먼저 떠오르는 게 조국 전 장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족을 털어서 뭐 압수수색도 뭐 수십 차례 하고 해서 모든 혐의 그냥 그 사소한 것까지 다 찾아내서 어떻게든 혐의를 씌워서 뭐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패턴이 이번에도 이제 반복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결국은 정치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점상 지금 이게 몰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 고려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검찰이나 경찰이 누구 편든다라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도 끝났고 뭐 새 정부도 출범해서 어찌됐건 뭐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몰리는 그런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현 단계에서 무조건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정치적 탄압인지 아닌지 여부는 결국 수사 내용, 그다음에 나중에 기소장을 통해서 많이 밝혀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경찰 쪽에서 뭔가 이제 추가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어찌됐건 검찰에 송치를 한 거고 검찰도 그 연장선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추가로 뭔가 증거를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진상 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측근인데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대목은 뭐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재명 그 대표를 직접 겨냥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어느 한쪽은 틀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이 정말로 무리한 정치 탄압성 수사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은 증거로 밝혀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결국은 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도 그 시점에 가서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제가 보건대는 그래도 다음번 총선 전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 당시 그 시점에 가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